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자동차 시장이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간 독일 차와 일본 차만을 고집하며 한국 차를 무시하던 그들의 오랜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우디 고위 관료들뿐 아니라 왕실 귀족까지도 전부 한국 차를 싹쓸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 자동차 시장에 한국 차가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릴라입니다. 사우디 교통부 차량안전정책국에서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자동차에 대한 오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신뢰를 쌓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자동차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스물셋 친구들과 사막 투어를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탄 건 중고 한국 자동차였습니다. 딱 보기에도 관리가 잘 안 된 차였지만 당시 우리는 그저 신나게 사막을 구경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투어 가이드는 차가 완벽한 상태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투어 중간 차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과열된 거였어요. 한낮의 사막. 그날 기온은 48도였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듯 했습니다. 물은 턱없이 부족했고 구조대는 2시간 넘게 오지 않았어요. 사막의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났다는 건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입술은 갈라졌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친구의 얼굴이었어요. 공포에 질린 채 제 이름을 부르던 저는 결국 극심한 탈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차는 위기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다.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제 몸으로 겪은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자동차를 볼 때마다 사막에서의 그 절망적인 순간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가빠졌죠. 그게 단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은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이 편견은 제가 교통부에서 일하면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동차 안전평가를 할 때면 다른 차들보다 한국 차를 더 엄격하게 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 두려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최근 정부 내구성 테스트에서 현대자동차의 SUV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편견이 맞았다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았어요. 테스트 결과를 들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릴라 국장님,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의 만족감까지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예상한 결과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내구성 테스트 수치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의 연내 구성, 엔진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 전자 제어 장치의 안정성, 모든 항목에서 현대차는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공정하다고요.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을 내렸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요? 정말 제 판단에 개인적인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 한구석을 맴돌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의 테스트 결과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공개된 직후 국방부, 보건부, 심지어 외교부에서까지 해당 차종의 추가 구매 요청이 쏟아진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기준에 미달한 차를 사고 싶어 하지? 제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하필 제가 담당하는 자동차 안전 인증이 걸린 상황이라 더 신경이 쓰였죠. 공무원으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흐메드 국장보가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표정이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이 차를 몰아본 사람들은
모두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가 데이터와 현장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의 번화가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었죠. 저 아래에서 수많은 자동차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그 모델도 있을 겁니다. 어떤 점이 좋다고 하던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흐메드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주로 내구성과 관련된 칭찬이 많았습니다. 특히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엔진 성능이 안정적이라고요.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테스트 결과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테스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현장의 평가가 주관적인 걸까? 문득 어떤 결심이 들었어요. 비공식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책상 위 수치만으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흐메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만 전례가 없다고 해서 해보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놀랐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규정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 주세요. 이 차를 사용하는 주요 기관들의 리스트, 담당자 연락처, 사용 기간과 환경 등 모든 것이요. 아흐메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테스트 결과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동안 데이터와 씨름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테스트는 모두 표준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졌어요. 온도 25도, 습도 50%의 실험실에서요. 하지만 실제 사우디의 환경은 어떤가요? 평균 온도 40도, 습도는 거의 없고 공기 중에는 미세한 모래 입자가 항상 떠다닙니다. 우리의 테스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생각을 메모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구조팀, 택배 회사까지 실제로 그 차를 운행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곳, 이틀에 걸쳐 6곳을 방문했습니다. 매번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차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운행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나요? 처음 만난 건 국경 수비대의 하산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사막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차종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는 우리가 테스트한 현대차도 있었습니다. 릴라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가 우리 팀을 여러 번 구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쳐도 이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차들은 모두 멈췄지만요. 그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교통부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모두 이론적인 수치뿐이었죠. 다음으로 만난 건 사막 구조팀의 파티마 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조 작업 중 차량 사고가 가장 많은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차는 하루에 3번 출동해도 끄떡없어요. 과열 문제도 없고 특히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도 엔진이 안정적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파티마는 지난 몇 달간의 출동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5대의 차량 중 3대가 현대차였고 고장률이 가장 낮았어요. 특히 온도가 45도를 넘는 날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장님, 실험실 테스트가 항상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매일 이 차를 극한의 상황에서 몰아봅니다. 그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수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 제가 항상 믿어온 객관적 수치의 힘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1명, 2명, 만날수록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택배 회사의 기사는 말했습니다. 1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엔진 소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쓰던 독일차는 5만 킬로미터 정도면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병원 응급팀의 운전기사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차가 고장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두가 언급한 고온에서의 안정성이었어요. 우리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공식 테스트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수집한 현장 데이터였죠. 두 자료는 마치 서로 다른 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부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러나 곧바로 반응이 왔어요. 릴라 국장, 결과를 뒤집겠단 건가요? 그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항상 객관적 수치에 의존해왔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시스템 전체를 의심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제 직감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우리 시스템이 틀린 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트라우마가 객관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그동안 저는 한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얻은 거짓말할 수 없는 증언들이요. 저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테스트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만드는 걸까요? 고민 끝에 저는 현대자동차 현지 기술 책임자인 민수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관해 제조사 측과 직접 논의하는 것은 보통 더 높은 직급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미팅이 잡혔어요. 그도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민수 씨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진중한 표정과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왜 공식 테스트에선 불합격인데 현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 차를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막에서 살아남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요, 여름은 아프리카처럼 덥고 겨울은 러시아나 캐나다처럼 추워졌어요. 기후가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어서 모든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모래, 진흙, 폭염,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서의 테스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 데이터까지요. 저희는 차를 설계할 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저희의 철학이에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경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죠.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제가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교통부의 테스트는 주로 이론적인 수치와 표준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자료들은 실제 극한 상황에서의 데이터였어요. 이건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민수 씨는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운 도로를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형도 다양합니다. 산이 많고 바다가 있고 도시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실험실 테스트보다 현장 테스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차를 몰 곳은 실험실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차에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식 테스트에서는 이런 점이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민수 씨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마도 테스트 환경의 차이 때문일 겁니다. 표준화된 테스트는 특정 조건에서의 성능을 측정하죠. 하지만 실제 세상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사우디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는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테스트는 너무 이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실제 사우디의 혹독한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죠. 실제로 차를 몰아보실래요?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차가 정말 좋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을지 알고 싶었죠. 네, 그렇게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리야드 외곽에 테스트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직접 그 차를 몰게 된다는 생각에 초조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과연 데이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테스트 코스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고 세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현대차, 독일차, 그리고 일본 차였습니다. 모두 같은 급의 SUV였죠. 세 차를 모두 몰아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코스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모래 언덕, 암석지대, 자갈밭, 그리고 범람원이었죠. 각 구간마다 차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독일차를 몰았어요.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했죠. 첫 번째 코스인 모래 언덕에서는 제법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경고등이 켜졌어요. 전자제어 시스템 오류입니다.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죠. 다음은 일본 차였습니다. 안정적인 주행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암석지대를 지날 때 큰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뒷서스펜션이 파손되었더군요. 이 부분이 약해요.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는요. 민수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를 몰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긴장했어요. 제 트라우마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하자 놀라운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래 언덕을 오를 때도 바위가 많은 지형을 지날 때도 차는 흔들림 없이 달렸어요. 엔진 소리도 일정했고 경고등은 전혀 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열악한 조건에서의 성능이었어요. 온도계는 43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엔진은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모래 입자가 날리는 상황에서도 에어컨은 멈춤 없이 작동했고요. 이 차는 모든 부품이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특히 냉각 시스템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30% 이상 높은 용량으로 설계되었죠. 모든 테스트 코스를 통과한 후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 하부를 살펴보았어요. 놀랍게도 하부 손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두 차는 모두 긁힘이나 파손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알던 한국차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테스트 코스 근처에서 일하던 구조대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현대차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 차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지난 겨울 대형 모래 폭풍 때 이 차가 없었다면 우린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류에선 낙제였지만 현장에선 이 차가 정답이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 그날의 경험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차. 그것이 진정한 안전이 아닐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평가 기준과 현장 데이터를 면밀히 비교했죠. 엑셀 시트를 펼쳐놓고 한 항목씩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테스트 기준이 실제 사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표준화된 환경에서는 한국차가 불합격이었지만 실제 사우디의 혹독한 환경에서는 다른 차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런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심지어 우리 테스트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밤샘 작업 끝에 저는 현장 기반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과 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실험실 데이터가 아닌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맞는 걸까? 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은 거짓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교통부의 고위 관료들과 다른 부서의 책임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들 앞에서 저는 현장 기반 안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화면에 투영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저는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죠. 저는 현장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엔진 성능, 극한의 온도에서도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 열악한 도로 환경에서의 내구성까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증언도 덧붙였죠. 예상대로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테스트 부서의 책임자였어요. 이건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증언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도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그들의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죠. 우리가 평가하는 건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지켜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차는 우리 테스트에서는 불합격이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동차를 평가하나요? 그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안전한 차를 선별하기 위해서인가요? 제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저는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는 그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평가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 환경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제 보고서는 채택되었습니다. 조건부로요. 6개월간 현대차의 성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죠. 그것은 제게 충분한 승리였습니다. 현대차 구매가 재개되었고 이 일은 곧 시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신문에는 교통부 혁신적인 평가 방식 도입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를 다시 평가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공무원으로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만족감이었죠. 몇 주 후, 저는 민수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같은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결국 통과시키셨군요. 민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았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직접 차를 몰아봤을 때,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민수 씨의 설명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복합적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때였죠. 나는 이 차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는 철학이 담긴 거였네요.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배려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술은 결국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것.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저는 잊고 있었던 거죠. 저희 회사의 설립자가 항상 강조하던 말이 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차를 보지 말고 그 차를 타는 사람을 보라. 모든 기술 개발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차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수치와 규격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차를 탈 실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교통부도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규정에만 얽매여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제 말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그날 대화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 단순히 규정을 집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실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가?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실사용 환경 중심 안전성 평가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실험실 테스트와 현장 테스트를 균형 있게 반영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항상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요. 여러 회의와 토론을 거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의 지지를 얻어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 변화를 환영했어요. 그들도 오랫동안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릴라 국장님은 변했어요. 아흐메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규정만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현실을 더 중요시하시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정부의 실사용 기반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제 열정이 전달되었는지 놀랍게도 이 제안은 빠르게 채택되었어요.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교통부 간 기술 협력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의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어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리야드 외곽에는 자동차 테스트 센터가 설립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차에 대한 개인적인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았던 그 차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현대차는 모든 영역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고장률은 다른 차종보다 30%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더 큰 차이가 났죠.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이 안전성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차종의 평가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험실 데이터만으로 차를 평가하지 않게 된 거죠.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평가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막 환경을 가진 국가들이 우리의 평가 시스템을 참고하기 시작했고 국제 표준화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 경험을 강의합니다. 항상 같은 말로 시작하죠. 우리는 자동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타는 사람의 미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얼굴에서 저는 호기심과 열정을 봅니다. 그들이 제가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 삶에서 의미하는 바를 항상 생각해야 해요. 우리의 결정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종종 젊은 공무원들이 질문을 하러 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나요? 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책임감이었어요. 제가 본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때로는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차를 다시 믿게 된 건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버티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기술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와 규격 너머에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얼마 전 저는 새 차를 샀습니다. 물론 현대차였죠. 주말이면 그 차를 몰고 사막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 광활한 모래 바다를 즐기며요.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트라우마가 아닌 성장의 계기로 남아있어요. 사막의 한복판에서 저는 새로운 신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피어난 꽃처럼요. 민수 씨가 저에게 한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결정에서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합니다. 숫자와 규정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결정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때로는 편견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항아리였습니다.